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 어떻게 아이디어가 사업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담당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볼 부분, 제가 이야기를 할 부분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에서 청년 네트워크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될 문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적절하게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사업이 궁극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고 하는 재원과 결합이 돼서 사업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행정 안에서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좋은 사업을 낸다고 해서 이게 바로 또 실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애초에 예상했던 그 사업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전에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정책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좀 딱딱하죠. 예, 좀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무리를 이루고 사는, 그러니까 즉 공동체를 만들고 사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과 떨어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살아가는 어떤 사적 삶 외에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음으로써 생기는 어떤 공동체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책이라고 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그림에서 이제 잘 나와 있듯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가치와 실행을 투사한 계획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라스웰이라고 하는 정책학을 이제 거의 최초로 만든 학자가 한 말인데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정책은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놓는 어떤 단계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은 계획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그냥 계획이 아니고요. 목적 가치를 갖고 있는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공동선, 공공체가 같이 지향해야 되는 어떤 그 선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갖게 됩니다. 그걸 이제 목적 가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목적 가치만으로는 실제로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실행 의지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전체 계획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의지가 결합된 이 영역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요. 분명한 지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수많은 계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오늘 뭐 하지? 라고 하는 그런 계획에서부터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방학이 되거나 이랬을 때 이 기간 동안 어떤 것들을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계획과 우리가 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에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목적 가치와 실행 의지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이 정책의 어원과 관련된 내용을 좀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복잡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편견이 생기게 된 건데 가장 많은 편견은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불변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편견입니다. 실제로 한 번 수립된 정책은 일정 기한 동안 변경 없이 꾸준히 추진되는 것이 그 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소위 이제 매니페스토 방식의 정책이 바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매니페스토적 방식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매니페스토적인 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어원을 갖고 있는
정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명문화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을 샀다라고 하는 증빙으로서 받는 게 이제 영수증이잖아요. 혹은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었을 때 그 계약 관계를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만드는 일종의 계약서라고 하는 양식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즉 회사의 정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 회사가 소비자와 맺게 되는 문서화된 어떤 양식, 문서화된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행정과 혹은 정치 과정에서 생각하는 정책은 그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원 자체가 다른데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정책의 어원은 국가, 시민행정, 시민권 등등을 의미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파생이 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정책을 작동시키는 어떤 공동체, 즉 국가일 수도 있고 마을일 수도 있는 그 폴리티라고 하는 공동체로 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책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그 영역이 존재합니다. 국가 수준, 마을 수준,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은 관악구라고 하는 그 행정 단위를 영역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정책은 당연히 이 공동체 내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바뀔 수 있잖아요. 환경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욕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맞춰서 최초에 수립된 정책은 호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듯이 바뀌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책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책 이렇게 하면 1년 전에 세운 것, 2년 전에 세운 것, 3년 전에 세운 것 이렇게 쫓아가서 거기에서부터 얼마큼 달성됐는지를 진단하는 것이 우리한테 익숙한 거지만 오히려 정책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하면 공동체와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변형되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제안하고 어떤 정책을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이 제안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게 구체적으로 실행이 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어떤 파생적인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끊임없이 진단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다시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 이 일련의 과정이 소위 정책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이야기를 꼭 그 부연해서 드리는 이유는요. 그 제안하고 왜 제안한 대로 안 되지? 라고 하는 걸로 보통 이제 참여 제도들을 평가를 하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집행 과정에서도 바뀔 수 있고요. 환경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의 과정에 모두 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리를 하면은요.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조직, 여기서의 정치적 조직은 이렇게 막 딱딱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도 일종의 정치적 조직일 수 있고요. 구라고 하는 행정단위, 그리고 구를 넘어선 서울시라고 하는 단위,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단위, 이 모두가 어떤 공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조직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조직이 공동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들 혹은 그 수단들의 집합을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단들은 아주 구체적인 목적, 어떤 목적이냐?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너,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있게 되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한 수단들 중에서도 특히 입법 혹은 입법에 준하는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과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 차원이라고 하면 조례와 관련된 고민들을 하시게 될 거고 또 중앙정부, 그러니까 국가 차원이라고 하면 법률에 대한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조례나 법률이라고 하는 게 정말 딱딱한 문서가 아니고요. 그게 일정 정도의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공동체 내에서 이 정도의 규칙 혹은 이 정도의 규정은 지킵시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일 수 있고요. 그런 사회적 합의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로서 이 입법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이나 혹은 책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갈등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선의를 갖고 다들 활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제안한 것 그리고 저 사람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하면 의심을 하게 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가? 나를 싫어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를 보는 관점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공통되게 이게 문제다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단과 집단의 관계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갖고 있는 어떤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만약에 노동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면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비슷합니다. 각종 직능단체들, 협단체들도 바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 그러니까 정책이 실현되는 그 공동체와 상호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정책은 구체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 혹은 그 수단들의 집합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 혹은 정책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관점인데요. 문제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 외의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기성세대들에 의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통상적으로 사회 문제는 그걸 문제다라고 정의함으로써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소한 어떤 일상에서의 그 상황들로 그냥 인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정의를 통해서 이거는 사회 문제야 라고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통상적으로는 조작적 정의의 과정이다라고 부릅니다. 이를테면 빈곤, 청년, 괜찮은 일자리, 안전, 평화,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개념들은요, 그 빈곤의 상태를 어떻게 정의할 건가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를 평화의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괜찮은 일자리다라고 했을 때 그 괜찮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각각의 구체적인 그 정의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들을, 요소들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업을 만들 때 그 사업은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 소위 질 낮은 일자리다, 그러니까 나쁜 일자리다라고 하게 되면 그 요소를 몇 가지를 찾을 수가 있겠죠. 낮은 임금, 낮은 처우, 그 직장 내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각각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를 모으면 그 문제 해결의 방식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겠죠. 이를테면 빈곤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잡는다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빈곤의 어떤 그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수당이 됐던 어떤 보조금이 됐던 아니면 소득 보장이 됐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중위소득 그 이하의 소득계층에게 좀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빈곤이 해소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만들 때 그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아주 구체적인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좀 좋은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축소해서 혹은 조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대부분
2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5년 있다가 이런 사업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당장 내일이라도 더 길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바로 시행됐으면 좋겠는 사업들을 제안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시행이 됐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가에 대한 어떤 상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 상을 가장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식으로서 이 조작적 정의와 관련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책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사업이 만들어지면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자원들을 모아야 합니다. 행정에서 그 자원은요,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예산의 구조는 이런 구조입니다. 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복잡한 표를 통해서 이거를 외우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원리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이 부분입니다. 예산은 기본적으로 분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조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원을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모든 과정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조세를 통해서 얻어낸 국민들의 부를 다시 국민들한테 돌려줄까라고 하는 것의 다름 아닙니다. 즉 재정은 분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예산 편성을 한다 혹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고민이 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교부세, 보조금 이런 수많은 재정의 그 수단들은요. 그 돈을 흐르게 만드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교부금으로 해서 유용한 게 있고요. 보조금이라고 해서 유용한 게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가면 위탁 방식으로 유효한 게 있을 수 있고 직접 수행하는 것이 더 유효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가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사업은 위탁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사업은 보조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단에 불과하니까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업을 만들고 그 사업을 예산에 태울 때 어떤 방식으로 이 예산이 흐르게 만들면 더 유효한가를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재정 혹은 예산을 고민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행정에서 수용하고 있는 어떤 예산 체계와 관련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현재 행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예산 체계는 소위 성과주의 예산 체계라고 부르는 형태입니다. 성과주의 예산 체계는요, 정말 말 그대로 성과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원래 이 성과주의 예산 체계가 도입이 됐던 건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소위 그 재정혁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도입이 된 거고요. 원래는 이제 비전 체계를 먼저 만들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기획, 사업별 예산, 집행, 성과평가라고 하는 방식이 끊임없이 이렇게 순환되는 구조를 통해서 발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 내에서 이게 잘 작동이 되지는 않아요. 예, 잘 작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아있냐? 사실 이 구조가 남아 있습니다. 비전이 있고요. 전략 목표가 있고 성과 목표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정책 사업이 있고 단위 사업이 있고 세부 사업이 있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하나의 단위 사업이지만 그 단위 사업은 기존에 있는 정책 사업이나 성과 목표 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할 때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제안을 하지만 그 제안된 사업을 받은 행정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자기들이 잡아놓은 전체 성과 예산 체계 내에서 위치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일치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제안할 때에는 가급적 A부서, B부서, C부서가 좀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행정체계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한 부서 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부서 간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죠. 실제 그거는 그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예산 구조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실과는 이와 같은 사업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모든 실과는 하나의 정책 사업 바구니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 사업 바구니는 복수의 단위 사업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의 단위 사업은 또 복수의 세부 사업을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안하는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요 기존에 있는 세부 사업 사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단위 사업의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편향이 발생하죠.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집행되는 관행을 참조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쩔 수 없으니 수용하셔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집행될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사업을 최대한 구체화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떤 벤치를 어떤 공원 앞에 두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 생각으로는 그 벤치가 햇볕이 좋은 날에는 좀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벤치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냅니다. 청년들의 여가를 위해서 그런 그러니까 쉼이 가능한 벤치를 만들어 주세요 하는데 그냥 벤치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사업 제안을 받으면 그걸 설치하는 부서는요. 기존의 벤치 설치가 어떻게 됐는지를 참조합니다. 요즘에는 노숙인들이 취침을 하지 못하게 이제 팔걸이를 만드는 게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팔걸이가 설치된 벤치를 만들게 돼요. 근데 애초에 그곳을 좀 낮잠도 자고 쉴 수 있는 벤치로 구상했던 제안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안했던 거랑 전혀 다르네? 라고 불만을 갖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은 그 사업을 집행한 부서의 책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 입장에선 벤치를 설치하라 라고 하는 사업이 떨어졌고 그 사업을 기존에 있는 사업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참고했던 사업의 방식대로 집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부적으로 그 사업 내용에 넣는 겁니다. 팔걸이가 없는 벤치가 필요하다. 이 벤치의 용도는 단순히 앉아서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이런저런 행위가 가능해야 되고 그게 우리들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사업 제안서를 본 해당 부서에서는 이게 다르네, 이게 기존에 해왔던 것과는 다르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집행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에서의 사업 구조가 기존에 굉장히 팍팍한 사업 구조 내에 위치한다. 그리고 우리가 제안하는 사업이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 사이에 끼어드는 형태로 반영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 이제 고민이 되죠. 아니 우리가 기존 사업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 사업 제안을 그렇게까지 참조를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실제 이 정보 공개 사이트나 혹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기존의 25개 자치구에서 이미 하고 있는 행정문서의 원문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키워드를 넣게 되면은요, 그것과 유사한 사업들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기존의 유사 사업들이 어떻게 계획이 만들어졌는지를 참조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을 제안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곤란함 중에 하나는 도대체 이게 얼마가 드는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공공 영역에서의 단가는 시장에서의 단가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시장에서 얼마면 살 수 있어 이걸로 측정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유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그와 유사한 사업의 행정문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미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이 되니 그것을 참조해서 사업을 구체화하면 좀 더 용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실제로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사업 방침서를 만들 때에도 그것과 유사한 방침서를 가져다가 참조해서 만들거든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면 그것과 유사한 사업을 참조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게 좀 더 용이하고 또 수용성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사업을 제안할 때 저는 이제 좀 스스로 던져봤으면 좋겠는 질문을 이제 좀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제가 참여 예산 과정이나 혹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 자율 예산제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 알게 되는 고민 중에 하나는요. 사업 중에서 안 하면 나쁜 사업이 없습니다. 하면 다 좋아요. 이 사업은 이것 때문에 좋고 저 사업은 저것 때문에 좋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생깁니다.
우리 분과도 이만큼 냈으니 저쪽 분과도 그만큼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식의 갈등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은 좀 가급적 지양을 하자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오히려 사업을 진단할 수 있는 질문들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은데요.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 하면 좋죠. 다 하면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우선순위에 올라갈 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와 같은 이런 활동은요. 내년에도 있을 거고 내후년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과제들을 찾아낼 거거든요. 그러면 가급적 가장 빠르게 시행을 해서 가장 빠르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업의 성과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것도 미리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거를 미리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 예로 자전거 거치대를 만드는 사업을 제안해서 실행을 하고자 했던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거치대라고 하는 게 일반 보도에 설치되면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거고요. 특정한 사업장이나 혹은 건물 담벼락에 붙이면 그 건물의 소유자나 혹은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자전거 거치대를 좀 다양하게 두자라고 하는 사업 제안은 굉장히 좋은, 괜찮은 사업이지만 그것이 실행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염두에 두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선책을 찾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사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은요. 정책을 제안하고 사업을 만든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확인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어떤 문제를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결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때때로 더 많은 권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 많은 권한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선의를 통해서 제안된 사업이 집행 실행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작용,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갈등일 수 있는데요. 그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해관계자들이 충돌할 때 그 문제는 그냥 행정에서 알아서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적어도 그 사업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그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과 관련된 고민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 가장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새로운 갈등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갈등이 없는 사업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그래서 갈등 자체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당사자로서 이 정책 과정에 참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여러분들이 정책 참여에 나서게 된 것은 청년 세대가 아닌 세대들이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정책이나 사업들이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한 번의 사업의 실패가 그 이후에 더 괜찮은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때때로 이것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굉장히 소극적이고 정말 누가 봐도 될 만한 사업들을 추려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하게 실패하는 게 더 괜찮은 사업을 만들어내는 방법일 수 있고 여러분들 다음에 또 그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하실 분들을 신뢰하시면서 그 다음에게 과제를 넘겨주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책 과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